안녕하십니까. 한자 능력 검정시험 배정 한자 8급 두 번째 시간이죠. 한자는요, 이야기로 다가갈 때만 여러분들이 쉽게 외울 수 있고요. 또한 생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한자가 한자의 어떤 부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상과 사유의 체계가 내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한자가 갖고 있는 부수를 분해하는 작업을 통해서 또 그것을 결합하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로 다가가기가 쉽게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은요, 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이야기로 다가올 것이며 또 어떻게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실예를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문자죠.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 문문자만 보아도 누구라도 다 이것이 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처음에는 이처럼 위에 문의 어떠한 지방, 즉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고정의 고리가 있다가 그것이 점차 사람들이 간략화시키면서 이처럼 간단한 글자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는 문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것, 즉 외문짝이 아니고 쌍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문짝이 두 개라는 겁니다. 외문과 쌍문의 차이점은 외문은 문이 하나고요. 쌍문은 문이 두 개겠죠. 그런데 요즘 누구라도 다 자동문이니 또는 출입문이니 하는 문을 씁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나 문을 썼겠죠. 일반적인 서민 사람들은 전부 호를 씁니다. 그래서 가가호호, 지금도 호적 조사, 호적 초본, 호적 등본할 때는 전부 다 외장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문자는 왠지 정문, 즉 대문처럼 큰 문, 문이 두 개 있는 모양을 본딴 모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글자를 통해서도 금방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들어간 글자 두 가지 실예를 들어보죠. 교문이라고 하는 것, 즉 학교교 문문, 학교의 문이죠. 즉 교문이라는 것은 학교를 들어가는 정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문, 물을 저수지나 또는 댐에서 물을 조절하는 문을 수문이라고 합니다. 이때 문을 보면 전부 다 쌍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문이 아니고 쌍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문문자 자체가 쌍문의 모양을 본딴 글자이기 때문에 좀 더 외문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문에 가까운 그림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글자를 외울 땐 외문인지 쌍문인지 확실히 알아두어야 다음에 이것이 문인지 호인지를 구분할 수 있겠죠. 물론 현재는 그 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문문자를 쓰고요. 문호자는 아까 말했던 가가호호나 호적 등본할 때처럼 어떤 그런 의미로만 남게 되었죠. 그것이 쓰이는 실예는 다음에 7급에 가면 바소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자를 보면 문문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백성민자입니다. 이 백성민자는 과연 어떻게 해서 백성민자로 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성민자는요, 덧풀명자 그 다음에 성시시자를 결합해 놨다고 제가 여기에 나누어 놨죠. 즉, 요 위에 요 결합 요소를 덧풀명, 그 밑에 요것을 성시시로 제가 풀이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야기로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서 백성민이냐는 그런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즉, 이것과 이것이 결합이 되었더라도, 즉 가장 작은 부수의 어떤 기본적인 것으로 나누어졌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이야기로 다가갈 것인가는 충분히 훈련을 통해서만 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요, 덮어놓은 듯이 같은 성씨, 즉 성씨씨 뿌리씨니까 덮어놓은 듯 같은 성씨의 모여서, 그 성씨들이 모여서 이룬 백성이다. 그것들이 즉 백성이다 해서 백성민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즉 성씨씨라는 것은 어떠한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뿌리를 덮어놓은 사람들, 즉 한 뿌리로 같이 덮여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요, 한자는 충분히 이야기로 외울 수가 있습니다. 부호화시켜서 외우지 말고요, 이것을 가장 기본적인 단위, 즉
214자의 배정한자 이전에 배웠던 부수 글자로서 그 부수와 부수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요, 어떤 그림 맞추기라든지 블럭놀이를 했었을 겁니다. 그 블럭의 기본 어떠한 가장 작은 단위들을 결합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자기들이 만들고자 하는 집이라든지 도구들을 만들었겠지요. 그런 훈련을 했던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한자도 결합하는 속에서 이야기로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금방 보았던 백성민자처럼요. 그럼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 나라국, 백성민, 즉 나라의 백성을 국민이라고 하는 거죠. 나라의 백성은 즉 어떤 한 나라의 똑같은 통치 권한과 그 통치 체계와 관습을 같이 하는 백성을 국민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민. 그 인민이라는 것은 국민과 달리 사람과 사람이 백성이 되어서 사는 나라를 인민이라고 그러겠죠. 인민이라는 말의 어원은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지금은요, 대부분 북한이라든가 또는 중국 같은 나라에서 많이 쓰이죠. 인민주의 또는 어떤 인본주의 이런 식으로 인자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성민 앞에 사람인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사람이 백성이 된다는 뜻이겠죠. 즉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처럼 좋은 말은 없겠죠. 그러나 지금은요, 왠지 좀 공산주의 냄새가 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는 흰백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흰백자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제가 이것을 풀이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언뜻 보고서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이 흰백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나뉘고 또 어떻게 이야기될 것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저는 이것을 삐침별과 날일, 해일로 나누어 놨죠. 즉 이것을 삐침별, 즉 어떠한 것에 이게 해라면 그 해가 반짝반짝 빛나는 삐침으로 보았고요. 그것과 삐침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와 날일이라는 기본적인 부수로서 결합되어 있는 글자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야기로 다가갈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민해야 될 숙제겠죠. 중요한 건요, 이야기로 외우시면 좀 더 쉽게 한자가 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로 다가갈까요? 한번 보죠. 즉 햇빛이 태양이 반짝반짝 빛날 때 위에 비치는 것이 마치 희게 보인다라는 의미로서 흰백자가 됐다는 겁니다. 즉 지금 여러분이 제 머리를 보고 있다면 짐작할 수 있죠. 어떤 현상을요? 머리카락이 없는 곳에 빛이 반사되면 반짝반짝한다. 우리는 어린아이들 누구라도 태양을 그리라고 그러면요. 아니, 태양이라는 말보다는 햇님을 그려보라고 그러면 분명히 동그라미하고 밖에 줄 몇 개를 그어서 빛나는 모양을 표시할 겁니다. 이것은요, 애나 어른이나 공감되는 일치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 해는 빛난다. 빛나는 것은 하얗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인식을 했던 겁니다. 당시에 한자를 만들려는 사람들은 아하, 이것은 태양이 빛을 내는 것을 통해서 하얗다라는 개념을 표시하자. 눈이라는 것도 하얗지만 그 눈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다. 오로지 햇님을 통해서 이 방법을 동원해보자 해서 해일자를 만들어 놓고요. 그 위에 빛나는 빗줄기를 통해서 하얗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요, 이자가 들어가면 햇님이 반짝반짝 빛난다 해서 흰백 외에도 햇님이 무언가를 말해준다. 즉 옛날에 많은 사람들은 인지가 발달하지 않은 관계로 자연을 숭배사상으로 삼죠. 태양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믿고 있고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할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뭐 가끔 지나가다 보면 주인백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어떤 우스갯소리로 아이들이 뭐 주인이 백신가 보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주인이 말하다, 주인이 알리다란 뜻이겠죠. 그럴 땐 이것이 흰백이 아니라 태양이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처럼 말한다라는 뜻으로 쓰인 경우라 하겠습니다. 그 예를 보죠. 지금 보니까 그 예로 월백, 달월, 흰백, 즉 달이 하얗다라는 뜻이죠. 만월이 됐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백민,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럴 거예요. 제 호가 백민이기도 하지만 원래 백의 민족의 줄임말을 백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우리나라 민족을 표현할 때 백의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지요? 네. 아주 오래전부터 흰 옷감을 즐겨 입는 민족이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하얀색, 순수함을 상징하는 우리 민족적 근성을 표현한 이야기죠. 태극기의 모든 바탕이 하얀 것처럼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얗다는 것 자체가 우리 민족에게는 어떠한 정신적 지주가 됐겠죠. 백민이라는 것은 바로 백의 민족의 줄임말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자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는요, 우리가 언뜻 아비부라고 하는 자인데, 언뜻 많은 분들이 지아비부자하고 혼동이 됩니다. 하지만 이 어원을 풀어가면 여러분들이 전혀 혼동될 우려가 없는 그런 글자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일단 아비부라는 글자는 왠지 보면요, 아이들이 언뜻 보면 눈에 수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하고요. 또 어쩌면 삐꾸눈에 삐꾸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휘초리를 든 손의 모양을 본딴 겁니다. 즉 휘초리를 든 손, 그것이 점점 칠복이라는, 둥그럴문이라고도 하고 칠복이라고도 하는 이런 글자로 바뀌다가 그것이 좀 찌그러져서 다시 아비부의 형태를 취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바로 옛날에는 교육을 아버지가 엄하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요, 휘초리를 손에 들고 있는 아버지의 모양, 즉 그 손에 교육하는 모양을 본딴 글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어원은 휘초리를 든 손입니다. 그것이 칠복으로 바뀌었다가 치는 칠복이라는 부수가 있으니까 다시 조금 변형을 시켜서 아비부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요, 아버지들이 굉장히 바빠서 모든 교육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모든 남자아이들이 참으로 유약합니다. 엄한 아버지의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엄한 근성과 강한 근성이 있습니다. 독수리나 호랑이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요즘 유일하게도 자녀들 교육만큼은 모두가 대부분 어머니에게 맡겨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어머니는 기르는데 분배되어 있고 아버지는 가리키는데 분배되어 있던 것이 옛날 교육입니다. 그러면 그 실예의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많이 듣는 말입니다. 아비부, 어미모,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모라고 그러겠고요. 생부, 날생 아비부, 낳아준 아버지를 생부라고 그렇게 표현하겠죠. 지금 보면 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단어도 되고 때로는 아버지도 되고 또는 낳은 아비, 이러한 어떠한 수식적 요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요. 그 다음 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는요, 여러분들이 동서남북 방향을 가리킬 때 쓰는 자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이 북녘북자가 만들어진 어원을 더듬어 보면 좀 싸늘한 자입니다. 그 어원 속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이요, 등을 쥐고 마주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등 지고 앉아 있는 모습이죠. 무슨 이야기냐면요, 두 사람이 등 지고 앉아 있으면 마치 어떻습니까? 정이 소원해지고 두 사람의 감정이 싸늘하게 식었다는 이야기죠. 그 싸늘하게 식은 것이 마치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같다 해서 이렇게 바뀌어 놓고 북녘북이라고 쓰인 자입니다. 또 북녘북이라고도 하고 또 달아날 배라고도 합니다. 패배할 때 쓰는 자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등지고 있으니까 감정이 상한 사람이 달아나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삐져서 도망가겠죠. 달아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겠죠. 그래서 달아날 배라고도 한다는, 그렇게 읽습니다. 북과 배라고 음이 읽히는 거죠. 즉 한 글자가 음이 이렇게 다르고 뜻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게 한자의 장점이자면 장점이고요. 애로사항이라면 애로사항입니다. 왜 장점이냐면요, 인지가 발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점점 기록 문화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글자마다 계속 만들어낼 수는 없고요.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통해서 새로운 뜻으로 확장해서 한번 써보자. 쓰긴 쓰되 그 뜻이 좀 더 일직선상에서, 즉 어떠한 뜻이 좀 더 상향 조정이 되어서 그 뜻이 연결되는 글자를 갖다 쓰자 하다 보니까 북녘북은 두 사람이 서로 등지고 있는 것이요, 거기에서 좀 더 한 사람이 달아난다 해서 달아날 배, 이렇게 쓰이죠. 중요한 건요,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한자는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응용자를 같이 보도록 하죠. 북한, 북쪽에 있는 한국이란 뜻이겠죠. 같은 한민족이죠. 이 나라 한자입니다. 이건 한수 한자하고 달라요. 그 다음 패북이 아니고 시험에도 참 잘 나죠. 패배입니다. 이때 이것을 북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패배다. 이때는 달아날 배로 읽어야 되겠죠. 한자는요, 충분히 몇 가지 원리만 알면 시험에 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 결코 한자가 어렵지 않다는 사실 속으로 여러분과 제가 같이 떠나는데, 그것은 이야기와 결합하는 속에서 연상기억법으로만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외우도록 제가 그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도 제가 그것을 분해하기 전에 분해해 보시고, 또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나름대로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자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는 여러분이 넉사라는 글자입니다. 이 넉사자는요, 숫자 4라고 하는 자지만 이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는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넉사는 이처럼 4개의 모서리가 있는 울타리와 그 다음 그 안에 이렇게 어떠한 금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4개는 어떤 사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4개의 손가락을 쥔 손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손금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지금 혹시 카메라로 제 손바닥을 잡아준다면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즉 어떻게 4개의 손가락을 편 거기에 있는 금 모양이 이거라는 겁니다. 즉 이것을 사방을 나타내는 어떠한 모양이라고도 하고요. 네 모퉁이니까 4개고요. 또 이것을 손바닥으로 보고 그것의 손가락의 손금이다. 그래서 넉사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건 네 모퉁이와 손금을 합쳐서 넉사가 되었다는 이야기고요. 이것의 응용자는 사월, 사촌이 있겠죠. 사월은 말 그대로 달이 4번째인 달을 4월이라고 그러고요. 사촌은 아버지 형제를 사촌이라고 그러죠. 물론 왜 사촌이면 어머니의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한자는요,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경우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어원을 통해서 무슨 근거가 있고요. 그 근거를 통해서 이야기로 다가오면 당시에 만들어졌을 당시의 생각과 사유체계, 심지어는 사상까지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자를 보죠. 너무나도 쉬운 매산자입니다. 이 매산자는요, 누가 보아도 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문문자하고 똑같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은 이걸 매산이라고도 하고 묘산이라고도 읽습니다. 둘 다 똑같은 산을 나타내는 뜻자서 뭐 이런 발음이 어려워서 어떤 분들은 산산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좀 어감이 안 좋고요. 매산 또는 묘산이라고 읽고요. 보면 산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모양에서 점차 간략화돼서 매산의 형태를 취합니다. 이것의 응용자는 동산, 선산이 있을 수 있겠죠. 동산은 동쪽 산을 동산이라고 그러고요. 선산은 선조 대대로 내려오는 선조가 묻혀있는 산을 선산이라고 하겠죠. 물론 앞선 산을 선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럴 경우는 전산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산의 모양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거죠. 한자는요, 쉽게 말해서 상형자의 출발부터 한자가 만들어집니다. 즉 모양을 본따는 데서부터 출발하죠. 그 다음 자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는요, 석삼자입니다. 이 석삼자는요, 숫자 3이라는 뜻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3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같이 보죠. 일단 숫자 3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산까지 3개의 모양을 본땄다 그러지만 이것은 모양을 본딴 게 아닙니다. 즉
숫자의 개념, 한 개, 두 개의 숫자의 개념을 부호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사문자라고 그러는데 상형문자가 아닙니다. 이처럼 어떤 물건 세 개를 본딴 게 아니고 하늘이라는 개념, 땅이라는 개념, 사람이라는 개념을 세 개를 그어놓고 이걸 부호화시키자. 그래서 지사문자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그런 글자죠. 즉 하늘, 땅, 사람 또는 하늘, 땅, 사람 이것이 들어가면 굳이 꼭 셋이라는 개념 외에도 천지인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배우겠지만 임금왕이 있다 치면 여기에 하나가 더 오죠. 그래 놓고서 하늘과 땅과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내려준 사람이 임금왕이다. 이것처럼 단순히 숫자 3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천지인을 뜻한다는 개념까지도 여러분이 꼭 외워두셔야만 숫자 3이라는 어떤 확장 구조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응용 한자를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응용 한자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배정 한자를 통해서 그 응용 한자까지, 소위 말하면 단어까지 꼭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 연습이 훌륭하게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한자를 배운 의미가 충분하게 발현이 됩니다. 그 예를 들어가 보죠. 3355.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세 사람, 세 사람, 다섯 사람, 다섯 사람. 즉, 무리를 짓는 것을 335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삼국. 나라가 세 개가 있는 걸 삼국이라고 그러겠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예를 들어 통일삼국 이전에 신라, 예를 들면 신라, 백제, 고구려 등 이러한 어떠한 것을 삼국이고요. 삼국의 이야기를 써놨던 삼국지 같은 건 바로 이전에 중국의 어떠한 삼국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중요한 것은 삼국 통일이다 할 때 삼국은 석삼의 나라국 이러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여러분은요. 한자 하나를 배우고 꼭 응용 단어를 통해서 그것을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자 날생자로 가보죠. 이 날생자도 어원을 들어가 보면 이것이 나타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요. 또 생기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어원을 짚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요. 상형 한자는 굳이 더 이상 나뉘어 놓는 부수가 없기 때문에 모양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아주 쉽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날생입니다. 이 날생은 굳이 여러분들이 이걸 보지 않았더라도 볼 수 있는 것이 일단 흙토고요. 그렇죠? 흙토입니다. 흙 위에 줄기가 올라와 있는 거고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지에 잎사귀가 붙어 있다라고 연상을 하면 이 글자의 출발점을 여러분이 잘 하신 겁니다.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흙토에, 즉 흙에 가지가 올라와 있고 그 가지에 싹이 난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간략화됐다가 현재 쓰이고 있는 글자로 완전히 굳어진 거죠. 이처럼 이 날생이라는 글자는 처음에는 흙에서 무엇인가 식물이나 초목이 나다,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점점 어떻게 씁니까? 살다라는 뜻도 쓰이죠. 뭐 생활하다, 낳다, 태어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또 싱싱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생생하다라고 그러죠. 즉 살아있는 모습을 의미할 때 쓰이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응용 단어로 가보시죠. 생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주역에서 여러 가지 사람이 나아갈 방향이 있지만 살 수 있는 문을 생문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학생, 즉 배우는 사람, 즉 배우기 위해서 태어났다가 아니고 배우고 있는 생물, 살아있는 것이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 맞습니까? 그러면은요 배우면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면서 죽어있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각이 열려있지 않고요. 또 중요한 거요. 살아있는 생각을 못합니다. 뭔가 넓게 생각하고요. 가슴이 다방면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없습니다. 이것은 죽은 거죠. 이것은 학생이 아닙니다. 학생이라 하면 날생자가 괜히 들어간 게 아니겠지요. 즉 배우는 생물, 살아있는 것. 산다면 누구나 다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죽은 사람 위패에다가도 현고 학생 부근 신이 평생 배우다가 난동안 배우다가 돌아가신 사람 위패를 학생 부근 신이라고 그러죠. 이처럼요 학생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학생이죠.
여러분은 그럴 겁니다. 참 나이 많은 학생이구나.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요. 살면 누구라도 다 배우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요. 그런 의미에서요. 그 다음 자를 또 보도록 하죠. 그 다음 자는요. 여러분이 이 글자를 통해서는 도저히 이게 무슨 뜻인지 짐작할 수 없었던 글자입니다. 그러나 어원을 가보면 여러분이 아하 그랬겠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는 글자입니다. 그 어원으로 같이 가보시죠. 지금 보니까요. 이 글자는 선역서라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았을 땐 도대체 이게 왜 선역서자인지 오히려 한일의 넉사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이 어원을 가보면요. 이렇게 둥지가 있고요. 그 위에 둥지에 새가 틀어앉아 있는 모양입니다. 옛날에 새가 둥지로 가는 것은 언제겠어요? 해가 서쪽으로 지는, 즉 해가 서쪽으로 졌을 때 해질 무렵에 새가 둥지로 가죠. 사실입니다. 왜요? 사람이나 새나 날이 저물면 집을 향하게 돼 있죠. 그런데 해는 어느 쪽으로 지죠? 그렇습니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여러분이 다음에 동력동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나무목 안에 해일입니다. 즉 해가 처음에 떠서 나무에 걸리는 쪽, 그쪽이 동쪽이고요. 선역서는 그 반대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해가 서쪽으로 가면 새가 둥지 위에 틀어앉는다. 집에 들어간다. 사람도 그런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선역서자는 어원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응용 한자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서대문, 즉 서쪽에 있는 큰 문을 서대문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서산, 서쪽에 있는 산을 서산이라고 그러죠. 물론 이 서대문은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면 궁궐이 있는 쪽 서쪽에 있는 궁궐문을 서대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서대문 하면 서쪽에 있는 큰 문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한자가 어원을 통해서 외우고 또 그것에 소위 말하면 갖고 있는 연상기억법, 즉 결합하면서 새로이 만들어지는 어떤 원리만 아신다면 한자가 이야기로 다가오고 충분히 외울 근거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자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는 먼저선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먼저선의 글자도요. 딱 보면은 잘 모르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원의 출발점으로 다가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두 개의 방법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는 소우 밑에 걷는 사람인 어진 사람인, 또 하나는 기준선에 앞으로 삐쳐나가는 것과 으뜸원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즉 이것을 소우로 봤고요. 그 다음 밑에 이걸 어진 사람 또는 걷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한번 했는데, 즉 소는 사람보다 항상 먼저 가죠. 당연한 겁니다. 왜요? 소 뒤에 따라가면 어떻게 되지요? 안전하죠. 그런데 소 앞에 가면 어때요? 소를 밧줄을 잡고 앞에 가다간 소가 들이받기도 하고요. 뒤로 도망가기도 하죠. 그런데 소를 모으는 모든 사람은 소를 앞에다 놓고 갑니다. 절대 소보다 사람이 앞서가지 않습니다. 앞서간다면 그 사람 무언가 바쁜 사람이에요. 소보다도 뒤가 급하다든가 배탈이 났다든가 무언가 소보다 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소보다 급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소는 요즘 말로 말하면 자동차예요. 내가 자동차 밖에서 앞에서 자동차를 끄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자동차 뒤에서 자동차 안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잖아요. 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소는 사람보다 항상 먼저 간다 해서 먼저선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 여기를 보시죠. 기준선보다 먼저 삐쳐나가서, 즉 기준선보다 삐쳐나가는 으뜸원. 으뜸원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선보다 으뜸이 되는 머리가 먼저 뛰쳐나간다. 어떤 소위 말하면 출발점보다 먼저 쫓아가는 머리는 먼저 하는 일이다 해서 먼저선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어원은 원래 이렇게 출발했다가도 이것처럼 이쪽 소우 밑에 어진 사람인, 즉 걷는 사람인으로 이해하면 여러분이 쉽게 이야기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은 소우도 배웠고 어진 사람인, 걷는 사람인도 여러분이 부스 214자에서 배웠거든요. 그럼 그 응용
단어를 보면요. 선인, 즉 나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을 선인이라고 그러고요. 선생은 뭡니까? 먼저 태어난 사람을 선생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먼저 태어난 사람을 선생이라고 하지는 않죠. 무슨 의미입니까? 즉 먼저 태어난 의미보다는 먼저 많은 것을 아는 사람, 이런 분을 선생이라고 하지요. 요즘은 선생은 많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적죠. 여러분은요, 스승을 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만나봐야 할 자는요, 작을 소자입니다. 작을 소자는 여러분이 딱 보기에도 이게 왜 작을 소자일까 하고 고민에 빠질 글자입니다. 그러나 한번 보면 또 설명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쉽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즉 이렇게 점 3개가 있었던 것을 나중에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뀐 건데 이유를 보면요. 이 점도 작은데 그 점을 어떤 기준선으로 또 잘라 놓으면 더 작다는 얘기죠. 즉 작은 점 3개가 눈으로 보기에도 물론 작거니와 그 작은 것들을 또 기준선을 통해서 또 잘라 놓으면 더 작다는 이야기로 작을 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작다라는 의미 자체가 어떤 점에 우리가 사실 옛날에는 작다라는 개념을 콩이나 어떤 것을 펼쳐놓고 뭐 어떤 벌레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 것을 더 쪼개놨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작은 겁니다. 작다라는 개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요즘은요 현미경이 있어서 뭐 원소의 어떤 활동까지 원자까지도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점을 찍어놓고 그걸 또 쪼개놨으니 아주 작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응용 한자는요 어떤 게 있는지 같이 보시죠. 소인이다, 즉 소인국이다 할 때 쓰는 소인, 즉 작은 사람. 소심하다, 마음이 아주 여리고 조심스러운 사람을 소심하다고 그러죠. 즉 작은 마음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좀 왠지 마음 씀씀이가 작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 작을 소자입니다. 오늘 배정 한자는 여기까지인데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2번째 시간이긴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꼭 연상기억법 결합하는 원리 속에서 이야기로 한자를 만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